상대의 체면을 살려 주어라. 메르딘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찰스 스타인메스처를 부서장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스타인메츠는 전기에 관한 한 건의자였지만은 회계 파트의 부서장으로서는 부적격자였다. 회사로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회사에 필요한 존재였으며 무척 예민한 사람이었으므로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었다. 회사는 공원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하고 그가 맡았던 부서장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혔다. 스타인메츠의 기분도 상하지 않았고 회사의 간부들도 만족했다. 회사로서는 까다로운 인물의 인사 문제를 그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별탈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 뜻을 건설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짓밟고 넘어간다. 상대의 감정이 상처 입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 앞에서 아예 직원을 꼬집고 비난한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사리 깊은 말 한두 마디가 훨씬 효과적인데도 말이다. 다음번에 하인이나 직원을 해고해야 해야 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도록 하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해고당하는 일은 더 괴롭습니다. 공인회계사인 마셜 그랜저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시기를 트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이 일이 진행되지요. 스미스 씨, 앉아보세요. 바쁜 시기가 지났으니 당신에게 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쁜 시기에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으니 말이지요. 해고당하는 사람이 받는 타격은 크다. 이 사람들은 실망과 함께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평생을 회계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고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임시직 직원들을 좀 더 사리 깊고 요령 있게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직 직원들을 불러들 때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스미스 씨 일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뉴욕 출장 갔을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잘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만한 실력이 있으시니 어디서 일하든 성공하실 겁니다. 효과가 어땠을까요? 임시직 직원들은 해고당한 후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거리만 있었다면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향후 회사가 그들을 다시 필요로 할 때 흔쾌히 회사로 돌아와 주겠지요. 고 드와이트 모로우 씨는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데 비상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측의 잘한 점을 면밀하게 따져서 칭찬해주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되더라도 어느 쪽도 잘못을 저지른 편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모든 중재자들이 잘 알고 있다. 1922년 수백 년에 걸친 극심한 대립 끝에 터키 사람들은 자국 영토에서 그리스인을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의 목표는 지중해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고 터키군이 승리했다. 그리스의 두 장군 트리코피스와 디오니스가 항복하기 위해서 케말이 있는 곳으로 갈 때 터키 사람들은 굴복한 적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케말의 태도는 승리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장군 앉으십시오. 케말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피곤하시죠? 전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그는 패배의 충격을 덜어주고자 군인의 입장에서 말했다. 전쟁인 게임과 같아서 뛰어난 사람이 가끔 지기도 합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케말은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 주어라.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은 나는 피트 발로를 오래전부터 알아왔다.
그는 동물살을 하면서 평생을 서커스와 공마단을 따라 돌아다녔다. 나는 피트가 새로 들어온 개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피트는 그 개를 쓰다듬고 칭찬해주면서 먹이를 주고 크게 칭찬해 주었다. 이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오랫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누구든 다 아는 이 방법을 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걸까? 채식 대신에 거기를, 비난 대신에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인가? 조금만 진전이라도 보이면 칭찬해주자. 상대는 칭찬해서 힘을 얻어서 더욱 잘할 것이다. 싱싱교도소 사장인 워든 로즈는 범죄자들조차도 약간의 발전을 칭찬해주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장을 쓰고 있을 때 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죄수들의 노력을 적절히 칭찬해주면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투옥된 적은 없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몇 마디 칭찬의 말이 내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온 기억은 확실히 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역사는 칭찬으로 인해서 생긴 마법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0살짜리 소년이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소년은 성악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선생님이 그의 길을 꺾어 놓았다. 너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안 좋아. 내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아. 하지만 가난한 농부인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아들을 격려해 주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비해서 노래 솜씨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악 수업 받을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머니의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꾸었다. 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카루소이다. 런던의 젊은이가 작가가 되기를 열망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듯했다. 학교도 4년 이상을 다녀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청년은 배고픔에 허덕였다. 마침내 젊은이는 지가 들끓는 창고에서 구대학 통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구하게 되었다. 밤에는 런던 빈민가를 돌아다니는 불황아 2명과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글재주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비웃을까 두려워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 자신이 쓴 첫 번째 원고를 잡지사에 보냈다. 계속해서 원고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마침내 그에게 기념비적인 날이 찾아왔다. 원고가 채택된 것이다. 사실 원고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편집장이 그에게 칭찬을 해주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작품이 인쇄되어 나오면서 그가 받는 칭찬과 인정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편집장으로부터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지가 들끓는 공장에 보냈을 것이다. 이 청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50년 전에 한 소년이 런던의 포목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를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다. 이 일은 고되고 힘들어서 그는 이 일이 정말 싫었다.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지도 않고 가정으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려고 15마일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가게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길고 절박한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칭찬하더니 그가 똑똑함으로 좀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에게 교사 자리를 제안했다. 그 칭찬은 소년의 앞날을 바꾸었고 그의 이름을 영문학사에 길이 남게 했다. 나중에 그 소년은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발표했고 펜 하나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당신도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H.G. 웰스이다. 1922년에 캘리포니아 외곽에 아내와 함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고 가끔 결혼식 축가를 불러서 $5를 벌기도 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포도농장 가운데 있는 낡은 집에 새들을 살았다. 월세가 $12 50센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월세가 10개월이나 밀려 있었다. 그는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따서 월세를 갚아나갔다. 그는 포도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너무 낙심해서 가수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서 트럭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루퍼트 휴즈가 그를 칭찬했다. 루퍼트 휴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목소리가 아주 좋아. 뉴욕에 가서 꼭 공부하게. 그 젊이는 내게 그 자그마한 칭찬이 그 경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2,500를 빌려 동부로 갔다. 여러분은 그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로렌스 티베트였다.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과장 같은가?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인 철학가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만 끼어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이 말을 확대하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사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능력 중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상대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아주 조그만 발전에도 칭찬을 해주어라. 칭찬은 아낌없이 해라. 계획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내 친구 중에 어니스트 젠틀한 부인이 있다. 이 부인은 뉴욕의 스카스데일에 살고 있는데 하녀를 고용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고 말했다. 젠트 부인은 그녀가 전에 일한 곳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녀는 모든 점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하녀가 일하러 왔을 때 부인은 말했다. 넬리, 전 주인에게 전화해서 너에 대해 물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아이라고 말하더구나. 요리를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면서. 하지만 청소는 완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는데 청소도 당연히 잘하겠지. 너는 틀림없이 내 옷차림처럼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잘할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들은 잘 지냈다. 넬리는 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일했다. 넬리는 기쁜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볼드윈 기관차 공장의 사장인 사무엘 보클레인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위성을 보여주는 경우에 그가 이끄는 대로 쉽게 움직인다. 즉 상대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 부분이 이미 상대의 뛰어난 점 중에서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셰익스피어는 장점이 없으면 장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한다. 상대의 어떤 장점을 개발해주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상대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하면 상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제트 르블랑은 그녀의 책 매트 링크와 함께한 추억에서 볼품없는 벨기에 출신 신데렐라의 놀라운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근처 호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소녀가 식사를 가져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접시 닦기 말이었는데 그녀가 허드렛 일을 거두는 일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팔뚝이 안짱다리였고 피부도 거칠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마카로니 접시를 들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 넌 네 안에 있는 보물을 몰라.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마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식탁에 접시를 놓고 한숨을 쉬더니 천진하게 말했다. 부인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말을 되뇌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놀리는 것이지 않는 것이 이런 믿음의 힘 때문이라. 그날부터 나는 그 소녀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하지만 신비한 변화는 바로 마리 자신에게 일어났다. 자신에게 숨겨진 보물이라고 믿자 그녀는 얼굴에 몸을 가꾸기 시작했다. 비로소 소녀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못생긴 얼굴이 예뻐 보였다. 2달 뒤에 내가 그곳을 떠날 때 그녀는 주방장의 조카와 결혼한다고 말했다. 저도 이제 숙녀가 될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내가 지나가듯이 한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조제트 로블랑은 접시 닦기 마리에게 기대했고 그 기대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다. 헨리 그레스 리스너는 프랑스의 주둔 중인 미군 병사들의 범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임스 하보드가 프랑스에 주둔 중인 200만 미군 병사들은 가장 청렴 결백한 이상적인 권위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지나친 칭찬이 아닌가? 하지만 리스는 이 칭찬을 잘 이용했다. 나는 대장의 말을 장군에게 강조하여서 말했다. 이 말의 진위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장군이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군인들은 장군의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속담에 한 번 나빠진 평판은 되돌리기 힘든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호평이라면 어떻게 될까? 부자이거나 가난뱅이거나 도둑이거나 거의 모든 사람은 호평을 들으면 그 길에 부응하려고 한다. 범죄자를 대할 일이 있으면 그를 신사인 양 대하라. 신사의 대우를 받으면 그는 신사로서 부끄러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싱싱교도소 소장인 워든 로지의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다.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라. 네요. 고치기 쉬운 잘못이라고 말하라. 고치기 쉬운 잘못이라고? 얼마 전에 내 친구인 40대 노총각이 약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혼녀가 그에게 춤을 배우라고 전화했다. 20년 전에 배운 그 춤을 아직까지 계속 추니까 어차피 춤을 배우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처음 찾아간 춤 선생이 내 춤이 엉망이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 배운 것은 모두 잊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의욕이 없어지더라고. 배울 생각이 사라져서 춤추는 것을 그만뒀어. 두 번째로 찾아간 춤 선생이 거짓말했을지도 모르지만 기분은 좋아. 내 춤이 약간 구식이지만은 기초는 탄탄하대. 몇 가지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래. 첫 번째 선생은 내가 잘못하는 것만 강조해서 의욕을 꺾었지만은 두 번째 선생님은 정반대야. 내가 잘하는 것은 강조해서 칭찬해주고 내가 실수한 것은 사소한 것처럼 넘어가. 리듬 감각이 타고나셨네요. 타고난 춤꾼이십니다. 물론 내가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춤 잘 못 추는 것은 알지만은 마음속 깊이 선생님의 말이 사실처럼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 어쨌든 그런 말이 듣고 싶어서 수강료를 내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리듬감이 타고났다고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춤을 배우러 다니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 용기를 주었어. 내게 희망을 주었지. 더 잘하고 싶어져. 자녀나 배우자나 직원에게 그들이 무능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고 야단을 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봐라. 즉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상대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로엘 토머스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 방법의 명수다. 그는 사람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용기와 신념을 갖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에 토머스 부부와 함께 주말을 보냈다. 토요일 밤에 모닥불 앞에서 브리지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브리지 게임은 나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전혀 못한다. 데일, 이 게임은 아주 쉬워. 기억력과 약간의 판단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네가 기억에 대한 책까지 썼잖아. 브리지 게임은 자네에게는 식은 죽 먹기야.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브리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토마스가 내게 식은 죽 먹기라고 하니 쉬운 게임인 것처럼 느껴져서 게임에 참여했다. 브리지 게임 이야기를 하니 엘리 칼버터슨이 생각이 난다. 브리지 게임을 하는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오는 이름이다. 그가 브리지 게임에 대해서 쓴 책은 12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가 팔렸다. 하지만 어떤 여자가 그가 게임에 재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브리지 게임의 1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1922년 미국에 도착했다. 그때 그는 철학과 사회학 교수 자리를 알아보았으나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석탄을 팔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커피 자판매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는 브리지 게임을 가르치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카드도 잘못 쳐서 일일이 물어보이는 카드를 치니 아무도 그와 게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조세프 딜러라는 미모의 브리지 게임 강사를 만났고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그녀는 그가 카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가 브리지 게임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말했다. 칼버트슨은 브리지 게임의 권위자로 만든 것은 바로 아내의 격려 때문이었다. 격려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해 주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해라. 1915년 미군 경락을 건축하였다. 1년이 넘게 유럽의 나라들이 인류 역사상 유리를 찾을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고 있었다. 평화가 다시 올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로 윌슨은 노력해보기로 결심하고 전쟁 당사 자국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평화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평화 옹호론자인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그 임무를 맡고 싶어했다. 그는 이번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슨은 국무장관의 절친한 친구이자 국무성 고문인 하우스 대령을 평화 사절로 임명했다. 친구인 브라이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우스 대령으로서 어려운 일이었다. 브라이언은 내가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실망하는 듯이 보였다. 그 하우스 대령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대통령이 이 시절 파견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이 가게 되면 세상의 이목을 브라이언이 가게 되면 세상의 이목을 끌게 돼서 곤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우스는 브라이언이 평화 사절 임무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VR 의원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하우스 대령은 언제나 내가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라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윌슨 대통령은 윌리엄 깁스 메가두를 강요로 임각시킬 때도 이 방법을 썼다. 강요는 누구에나 명예로운 지위다. 윌슨은 상대가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메가두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윌슨 대통령은 자신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가 재무장관을 맡아주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제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불행히도 윌슨이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 윌슨이 이 방법을 항상 썼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할 때 윌슨은 상원과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윌슨은 엘리우 루트나 휴즈, 헨리, 케보트, 로지 또는 다른 거물급 공화당 정치인을 대동하는 대신에 자기 당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위원을 데리고 갔다. 그는 공화당원을 냉대하고 국제연맹이 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이 생각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들이 국제연맹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인간관계를 무시한 이 방법은 그의 실각을 처리하고 건강을 해쳐 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더블리 페이지라는 유명한 출판사도 언제나 내가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려는 규칙을 따랐다. 이 회사가 얼마나 이 규칙을 잘 이용했던지 헨리는 이 회사는 출판을 거절할 때 아주 공손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가 자신의 작품을 받아주는 것보다 더블리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하는 것이 더 기분이 좋다고 말할 정도였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연 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들이 부탁하거나 그가 신세를 진 사람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하는 방법이 너무 교묘해서 거절당한 쪽이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거절을 할까? 그는 바쁘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의뢰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사과한 다음에 대신에 다른 강연자를 추천해 준다. 즉 그는 상대가 실망할 틈을 두지 않고 다른 강연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 친구 중에서 브루클린이 이 글지의 편집장인 클리브랜드 로저스가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가히 히콕은 어떨까요? 유럽 특파원으로 파리에서 15년이나 살아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친구입니다. 아니면 인도에서 맹수 찬양을 한 경험이 있는 리빙스턴 롱펠로우는 어떨까요? 뉴욕에서 가장 큰 인쇄 회사인 사장인 J.A. 원트는 기계공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기계공의 태도를 바꿔야 했다. 이 기계공의 일은 타자기를 비롯해서 밤낮으로 들어가는 수십 대의 기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항상 불평하면서 조수를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제의 원태는 그에게 조수를 붙이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주지 않고서도 기계공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을까? 기계공에게 방을 하나 떨어졌다. 방문에는 그의 이름을 적고 서비스 파트 매니저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다. 그는 다른 평범한 기계공이 아니라 이제 수리 계장이 된 것이다. 그는 권위가 부여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자기 중요감이 충족되자 불평 없이 행복하게 일하게 되었다. 유치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이 쓴 방법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훈장을 병사들에게 뿌리고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대원수라는 직위를 하사하고 자신의 은혜는 대유권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전쟁터의 노병에게 장난감이나 줄 수 있냐고 비판했지만 나폴레옹은 이렇게 답했다. 장난감으로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처럼 직위와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나폴레옹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당신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개한 적이 있는 뉴욕 스카스 데일에 사는 내 친구 겐트 부인이 툭하면은 정원으로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소년들로 골치가 아팠다. 혼내보기도 하고 구슬려보기도 했지만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개구장이 대장에게 직함을 주어 권위를 세워 주었다. 그녀는 그 대장을 탐정이라고 불러주고 잔디밭을 단속하는 임무를 주었다. 이 방법이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탐정은 뒤뜰에 모닥불을 피워 철막대기를 달고 휘두르며 침입자들을 몰아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반감 없이 반말 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다. 감사. 간접으로 알게 하고 등등 체면을 세워주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됐네요.